어떠한 사업 아이템들이 나왔다가 금세 망해지고 어떠한 게 또 각광받는지. 투자와 사업은요, 이 돈이 흘러가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할 단 이 10분 정도의 영상만 보셔도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1960년대는 1, 2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됐죠. 노동집약적인 섬유, 봉제, 가발, 고무 제품 등의 제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섬유 엔지니어와 가발 개발자들이 각광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전자산업이 시작되면서 라디오, 선풍기, 냉장고, 흑백 텔레비전, 에어컨 등이 생산됐고 반도체도 이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관련 기술자가 유망직종이 됐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된 교통수단이 전차에서 자동차나 버스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죠. 전차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자동차나 버스 운행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1966년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망 직업이었던 전차 운전수와 전차 수리공, 전차 조립공 및 전차 차장 등의 일자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에 생긴 게 있죠.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가 유망 직업이 됐습니다. 그 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버스 노선 안내와 요금을 정산하는 버스 안내양이 새로운 직업으로 또 등장을 했고요. 신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국내 자동차 기업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엔지니어 같은 직업군들이 또 생겨나겠죠. 그 다음 1970년도에는 이제 노동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변화한 시기입니다. 중화학 쪽으로 옮겨갔죠. 정부가 주도해서 화학, 조선, 제철, 전자, 건설 등의 산업 위주로 강력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계공학, 화학공학, 조선, 철강, 전자공학, 대기업에서 이런 일자리들의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엔지니어는 굉장한 유망 직업으로 각광받았죠. 해외여행이 쉽지 않아서 현대종합상사나 삼성물산 같은 무역 종사자나 비행기 조종사는 최고 인기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에어 스튜어디스들이 엄청나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직업으로 성장한 시기였죠. 여행업들이 생겨나면서. 그러고 나서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또 철공, 목공, 벽돌, 중장비 등의 기술자들이 높은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이 또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또 엄청난 각광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경제개발계획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정경유착이 발생하죠. 그 대기업에 엄청난 많은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1980년대는 여러분들 삼저 현상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사는, 제조를 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름도 싸니까 난방이라도 한 번 더 떼죠. 달러가 싸니까 같이 수출 경쟁을 했던 일본보다 가격 경쟁률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금리. 금리가 싸면 어떻게 되죠? 너도 나도 돈 빌려서 더욱더 사업을 추진하죠. 기업들은 그래서 이 IMF가 오기 전에 이렇게 저금리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 대출, 300%, 400%까지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팔아도 다 잘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삼저호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공업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중공업 얘기하니까 또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 생각나서 또 울컥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자 부품 산업 수준에 머물던 이 반도체가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하여서 세계 시장에 빠르게 진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도체 엔지니어며 선박 제조 관련 사업, 반도체 검사원, 반도체 공정원, 로봇 엔지니어, 로봇 공학 관련 직업들이 또 유망 직업이 되었어요. 60년대부터 80년대 지금까지 이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은 대졸 취업자가 선택하는 가장 유망한 직업 중 좀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호황을 누렸으나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죠. 그 11.6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그 신군부 정권의 수립,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눈을 돌리고자
시행했던 게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였어요.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했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연이어 개최됐고 국제대회 성적 우수자에게는 평생연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폈습니다. 연금,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메달 따면 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운동선수에 대해 또 각광받는 직업으로 성장하겠죠. 초중고 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아지죠. 그럼 그 사람들을 코치해줘야 되는 선생들이 또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방송과 광고업이 또 성장하겠죠. 드라마, PD, 탤런트, 광고 기획자, 카피라이터들이 이제 막 새로운 직업들로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교류와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외교관이나 통역사가 인기 직업으로 또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면 무언가가 없어지면 무언가가 생겨나고 이것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반복되었어요. 90년대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서비스 산업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의 경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미국이며 유럽이며 일본 같은 경우도 서비스 산업이 아직까지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 서비스 산업이 많다라는 건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매, 소매업, 음식, 숙박업, 의료업, 금융업, 운수업, 관광, 영화, 방송, 통신 이런 분야에서 생겨난 직업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PD들만 해도 몇백 명이고 카메라 감독 모으며 숙박하는 사람들, 영화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제 1980년도에 38%였던 이 서비스 산업이 99년도엔 61%까지 올라가서 이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금융산업에서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환 딜러, 선물 거래사 등 고액 연봉 받는 유망 직종들이 생겨났고,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웹마스터, 웹 디자이너, 인터넷 기획자, 프로게이머, 보안, 컴퓨터 보안 전문가 이런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벤처붐이 또 일었죠. 그 TV에 홈쇼핑이 하니까 쇼호스트도 생겨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97년도에 IMF 외환 위기를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생겨났겠죠. 경영 컨설턴트 같은 직업들. 그러니까 무언가 없어지면 무언가 생겨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IMF와 국제금융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는 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는 게 학구열이죠. 학구열은 또 이 지역적으로 학군이 좋은 지역을 나누게 되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 이런 인과의 연결고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는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전됐죠. 인터넷 디지털 산업이 확산됐고 문화 콘텐츠, 전자게임, 애니메이션, 원격 등의 교육 산업이 왕성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생겨나면서 사진사와 사진 인화원이 사라지게 됐죠, 직업이.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된 2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휴대폰이 대중화됐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디자이너, 휴대폰 기획자,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 이런 전문 직업들이 생겨나겠죠. 많은 또 일자리가 또 생겨나고, 그리고 2007년도에 대망의 아이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배급되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웹 개발자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폰은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삼성이 스마트폰 세계 1위를 또 점유율을 1위를 또 맞이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죠. 1980년도에 연간 소득이 2,000달러였던 우리나라가 2006년에 10배가 돼서 연간 2만 달러의 소득을 올립니다.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무엇이 또 발전할까요? 건강, 여행, 여가, 복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한의사, 호텔 지배인, 사회복지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러고 나서 또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를 맞으니까 또 한 번 실직자들이 생겨나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돼야 돼. 월급을 못 받는 실직자들의 그런 리스크들을 우리 사회가 또 또 느낀 겁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다시 또 공무원이 유망 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크게 4가지가 있죠.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이런 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불황이긴 하지만 다시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이 197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우리나라 연간 10%씩을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지금은 뭐 2%, 3%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지만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어떤 직업군들이 유망하죠? 앱 디자이너, SNS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로봇 전문가, 인공지능, 드론 조종사 이런 첨단 산업들의 직업들이 또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직업이 사라지면 대체될 직업들이 생겨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60년도 우리나라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직업군들이 없어지면서 어떠한 직업군들이 새로 생겨났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단순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 생산 라인들은 로봇들이 대체할 수 있어요.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인부들이 직업군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인지 기능이 상승돼서 정말 4자 들어가는 직업들의 전문직들을 다 대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거에 대한 직업군들이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 로봇을 생산하는 가장 큰 본질이 뭡니까? 편리한 서비스, 더 빠른 스피드, 그리고 생산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인 거는 이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있는 건데 그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들은 누구죠? 결국은 국민들, 이 소비자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실직이 돼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자산이 없으면 인공지능은 무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자와 이 수요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는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10명이 아디다스 신발을 10개를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다고 하면 로봇 한 대가 하루에 5만 개를 만들면 뭐합니까? 5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5만 개를 사줄 수 있는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하게 그렇게 모든 직업군들이 사라지면서 실직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경제 대국에서 하고 있는 독서, 철학, 토론,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자기 개발을 해서 뭐 떡이 나오냐, 뭐 배가 나오냐? 내가 지식이 생기게 되면요, 내 지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이 통찰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직업군에 가도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군들이 많이 사라지는 게 걱정이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실물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이 투자의 기술은요,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투자는 정말 직감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AI가 경제 위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투자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수익률을 계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보급화돼서 그들이 유망한 우량 주식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지식의 정보가 보급화가 되어 있으면 그 지식은 비싼 지식인가요? 비싼 지식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투자를 자문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엄청난 경제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인공지능이 많이 보급화되면 절대 고급 지식이 될 수 없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정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즉, 인공지능이 엄청난 공급이 되면 수요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철학을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 경제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역사를 말하냐면요, 돈이 흘러가는 방향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직감으로 느끼셔야 되고, 그러려면 현재까지 어떻게 돈이 흘러왔나를 꼭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업 아이템들이 나왔다가 금세 망해지고 어떠한 게 또 각광받는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지껏 역사 동안 부동산이라는 것이 떨어진 적이 있는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데 20년 전, 30년 전은 안 힘들었는지, 이 역사를 알게 되면요, 힘든 시기는 언제나 있었고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과 없어지는 직업, 이 교차되는 시점들은 언제나 항상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정말 이 가슴속 안에 정말 단단한 프레임에 고정시켜서 고착시켜버리면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지식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담아낼 수 있는 단단한 프레임이 없으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 교육생들한테 가르칠 때도요, 역사의 흐름을 중시해서 가르치지, 지금 현재 이러한 정책들로 이러한 정부니 앞으로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 통찰력, 지혜를 갖게끔 단단하게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좀 길게 영상을 1, 2부로 나눠서 찍었는데요. 앞으로 올 미래가 걱정되시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힘들다 죽는다는 소리 하기 전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 단기간 안에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잠재 능력을 믿으시고 항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